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논문들 자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자폐치료 관련 논문들 소개해드린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있어서요. 그 외에 다른 교육 관련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연구 내용은 제가 아이 키우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찾아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꼭 ABA랑 연관은 안 되는데요. 교육에 관련된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아동 두뇌 발달이나 뭐 어떤 활동들이 두뇌와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연구들,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할지 이런 내용들 나올 거예요. 예, 그 첫 번째로 아동 초기의 두뇌 발달에 대해서 하버드에서 나온 내용들 소개하겠습니다. 음. 사람의 인생 초기의 경험이 미래의 모든 학습이나 행동이나 건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뇌 구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기초가 약한 집은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어릴 때의 불리한 경험은 뇌의 기본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성인기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전자와 경험의 상호작용으로 두뇌가 발달되고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쉽게 드릴게요.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하면요. 처음에 공장에서 출시될 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애플이든 삼성이든 각자 기본 세팅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설정을 바꾸고 앱을 깔고 내용을 채우면 다른 핸드폰들과 다른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의 고유의 핸드폰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이의 두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두뇌는 어떻게 되어서 나오냐면요. 미래의 경험을 통해서 바뀔 수 있도록 설정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기본 뼈대와 골격이 생기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그 기본 골격에 맞게 세부적인 것들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즉 유전자가 뇌 회로 형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지만 이런 회로는 반복 사용으로 강화가 되는데요. 이 발달의 주요 요소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나 선생님,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면 뇌 구조가 예상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학습과 행동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즉 유전자와 경험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은 평생 동안 뗄 수 없이 서로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통합된 기관이라서 그래요. 서로 협력해서 작동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말을 하기를 원해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우리 아이 말하기만 연습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두뇌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것만 연습한다고 말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뇌의 모든 분야가 골고루 전반적으로 바뀌고요. 여러 분야의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됐다는 것이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독성 스트레스. 독성 스트레스는 발달하는 뇌의 구조를 약화시켜요. 그래서 학습, 행동,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평생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하나도 없이 아이를 키우면 되나요? 사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게 건강한 발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은 필수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요? 스트레스가 안 좋다면서요. 근데 스트레스가 더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은 적절한 건강한 스트레스는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울겠죠? 이런 거는 건강한 스트레스예요. 아픈 걸 이겨내고 다음에 조심해야겠다 배울 수 있죠. 네. 하지만 독성 스트레스의 예는 이런 거예요. 아이를 오랫동안 방치해서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하는 상황. 오랫동안 방치해서 반응을 주지 않는 상태에는
아이의 몸에서 독성 스트레스가 나와서 뇌의 구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편하게 그냥 쉬어야겠다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집에 놔두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해진 아이의 뇌 구조는 테라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하버드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게요. 보실 수 있게요. 자, 이것도 그 하버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뇌의 가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는 숫자 2, 4, 6, 8, 10, 20, 30 이거는 아이의 나이예요. 사람의 나이 2살부터 70살까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파란색 그래프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뇌가 변화되는 능력을 나타내요. 즉 나이가 어릴수록 뇌가 변화되는 능력이 아주 크지요. 잘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주황색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이거는 어, 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양이에요. 즉 나이가 어릴 때는 아주 적은 노력만 들여도 뇌가 쉽게 변한다는 걸 알려줘요. 어릴 때 형성된 뇌의 구조가 나이가 들수록 바뀌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러죠. 테라피 하는 거는. 그치요? 그리고 다음은 놀이가 두뇌에 미치는 영향. 이건 잘 알고 있죠. 많이 놀아야 되죠. 근데 왜 그런지 제가 또 알아봤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리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1964년에 신경과학자들이 쥐들을 두 군데의 방에 나누었어요. 한 군데는 아무것도 없는 심심한 방, 다른 한 군데는 장난감이 가득 찬 방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감이 많이 있는 방에 있는 쥐들의 되뇌 피질이 더 두껍게 되었다는 결론이에요. 이 연구의 후속 연구에서 또 나온 거는요. 자극 환경에서 뇌가 더 커지고 위로찾기도 훨씬 더 빨리 통과했다고 해요. 그리고 놀이와 탐험은 뇌 세포 성장의 필수 물질인 BDNF의 분비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한국말로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하는데 뇌세포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네. 그리고 동물이 아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짧은 쉬는 시간을 자주 제공할수록 학업에 많이 집중한다고 해요. 근데 이 쉬는 시간은 체육 시간 말고 장난스러운 자유로운 놀이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자주 제공해주는 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상징적 놀이는 언어 발달에 큰 연관성이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 모두 향상될 수 있고요. 블럭을 가지고 노는 게 아이들의 언어와 인지와 수학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거 가지고 놀잖아요. 어렸을 때 상징놀이나 블록놀이 이런 거 많이 한 것의 효과가 고등학교에 가서 학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하버드 연구에서처럼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지지대가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 그거지요. 그리고 다양한 놀이를 했을 때 더 많은 창의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노는 액티브한 신체 놀이가 아동의 발달에 필수적이래요. 왜냐하면 뛰어노는 거는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심장이 뛰면서 혈류가 빨리 흐르니까 두뇌로 가서 산소와 영양분도 더 많이 전달하겠지요. 예,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반드시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되게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스크린 타임. 스크린 타임은 화면을 보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화면 많이 보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예. 그리고 옛날 우리 어릴 때보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어려서부터 화면을 많이 보는 아동들 많은데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자, 2살 미만 아동들은 스크린을 보는 걸 좋아해도 사실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어린 아이들은 실제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화면으로 보는 거는 무의미한 자극일 뿐이에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새로운 발음을 가르쳐 줬어요. 한 그룹은
스크린으로, 화면으로 이제 비디오로 어떤 외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사람이 직접 아이를 쳐다보면서 외국어를 가르쳐 줬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외국어 발음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체크를 해봤더니 화면으로 본 아이들은 전혀 배우질 않았대요. 구분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배운 애들은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참 신기해요. 네. 그리고 화면을 많이 본 아이들, 또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이가 수동 상태에 놓여지게 돼요.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틀어놓으면 TV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사회적, 신체적 놀이가 줄어들게 되니까 감각기관의 자극이 박탈이 되지요. 예. 초기 경험이 부족하니까 시냅스가 연결되지 않고 뇌 발달이 느려진다는 하버드 자료랑 또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TV 보여주는 거 아닌데 집에 그냥 TV가 틀어져 있는 집 있죠. 그런 집 많죠. 이거에 대한 연구 자료도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안 보여줘도 그냥 집안에 배경으로 TV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대화가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집에 TV가 켜져 있으면 엄마가 한 200단어 정도를 말하는데 반면에 TV가 안 켜져 있고 꺼져 있으면 부모가 1시간에 1000단어 정도를 말한대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한테 말을 적게 하면 그만큼 아이는 상호작용을 덜 하게 되니까 언어가 늦어지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예.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이의 주의력 문제의 위험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옛날에 나온 만화 영화는 좀 느렸어요. 10초마다 한 컷씩 지나가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을 시절도 있었대요. 그런데 요즘은 가속화돼가지고 초당 8에서 10회 컷이라고 해요. 그럼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런 급격한 이미지 변화에 계속 노출된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래 토론하는 것 같은 상황, 얼마나 아이한테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 느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주위 학생들한테 자꾸 말을 시키거나 주제와 관련된 일을 자꾸 벌리거나 이런 우리가 보기에 산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은 과잉 행동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격적인 그런 행동도 그런 화면에도 많이 노출이 돼요. 예. 그리고 체중 증가와 수면 부족의 위험도 증가를 시킨대요. TV보다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보여주면 그 화면의 청색광이 얼굴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면서 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에는 화면을 아예 안 두는 게 좋다고 해요. 아이들 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요. TV나 비디오 화면을 본 시간과 학생들의 읽기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13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연도가 있네요. 1984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아래에 보이는 가로축에는 학생이 주중 시간에 학교 가는 날 저녁에 하루에 몇 시간을 화면을 보는지 시간이 나와 있어요.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전혀 안 보는 것부터 6시간까지 있고요. 왼쪽의 세로축은 학생의 읽기 시험 점수가 나와 있어요. 즉 주중에 화면을 많이 보는 학생일수록 읽기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6시간 본 아이들 제일 점수가 낮죠. 근데 아예 안 보는 아이들은 점수가 높지요. 그치요? 네. 이렇게 딱 데이터가 돼 있으면 사실 화면 보는 거 안 좋다. 그냥 말로 들었을 때는 그냥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걸 보면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햇빛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화면을 많이 보면 청색광을 많이 보게 되고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눈에서 빛을 받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아침하고 낮에 햇빛을 받으면 생기는 호르몬인데요. 활력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광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세로토닌을 생성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요, 멜라토닌은 어둠의 호르몬이에요. 예, 밤에 어두울 때 우리 몸에서 나와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예, 침실에서 조명을 끄고 암막 커튼을 치면 더 잘 나오니까 잠이 더 잘 오죠. 그쵸? 그리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생기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예, 아이들은 더 각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좋은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낮에 햇빛을 보고 활동을 해야지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 잘 나옵니다. 이 멜라토닌은요, 면역력과도 관계가 깊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지 그러면 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낮에는 야외에 나가서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하시고,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최대한 자기 전 몇 시간 동안은 화면을 아예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밸런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 나오죠. 뼈 발달에 좋고요. 또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햇빛을 받을 때 우리 몸이 가장 잘 작동한다고 합니다. 여기 또 초록색으로 어, DBNF 생성 증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예,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예요. 이게 제가 오타가 났어요. BDNF 인데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예,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BDNF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서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 그치요? 그리고 여러분, 춤추기의 교육적 효과. 예, 또 웬 좀 새로운 주제예요. 갑자기 춤추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운동 감각 학습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춤은 운동 감각 학습과 이해를 통합해요. 그럼 피아제, 유명하신 피아제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은 추상적인 과정을 개념화하지를 않는데요. 그럼 주로 그런 어린아이들은 신체적으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예, 춤이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우도록 해준다. 이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언어가 움직임과 같이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근데 이런 연구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집에서 앉혀서 공부를 많이 시켜야 머리가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 연구 결과들이 어때요? 운동이나 춤, 음악, 뭐 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이 두뇌를 더 발달시킨다니까. 예상과는 다른 결과예요. 예. 즉, 아까 하버드 자료에서랑 같이 두뇌는 한 가지만 그냥 딱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예. 동시에 한꺼번에 발달을 한다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테라피를 할 때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이리 와 해서 뭐 시키고 가서 놀아 하는 시팅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시팅을 하고 가서 놀아 한 다음에 휴식 시간을 많이 주는 형태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노는 게 필수라는 거를 잊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쉬는 시간을 안 주고 자꾸 시팅을 하시는 부모님들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안 좋겠지요. 예, 노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라피 할 때 야외 운동 시간도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밸런스 있는 발달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 읽어주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제 클라이언트들한테는 모두 책 읽기 프로그램을 매일 하시라고 말씀드린대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중 언어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책 읽어주기였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에서 2학년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 과목에서 뒤처짐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의사소통을 잘합니다. 예, 이게 모두 ABA 테라피의 효과와 플러스 책을 통한 언어 노출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를 하면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반성됐던 부분이 이 부모의 언어 습관에 따라 아동이 습득한 어휘의 차이가 크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모른다 생각하고 말을 많이 안 해줬는데 사실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3천만 단어의 갭이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들의 학력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요인들이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발생시키느냐, 학교인가, 사는 동네인가, 학원의 수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주 오랜 시간 연구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요인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이냐 아니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으냐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뭐냐면 결국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지위 그러려면 부모님도 학위가 좀 높고 이러면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글쎄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영향이 갔느냐 말이죠.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원인이 집에서 부모님이 쓰는 말의 차이에서 왔다고 합니다. 네, 디테일한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또 여기 있는 마태 효과, 예. 마태 효과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 공부와 어휘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치원에 입학할 때 기본적으로 많은 어휘를 미리 가진 학생은 그만큼 더 많이 이해하고 배워오는데요. 아는 어휘가 적은 학생은 이해하는 것이 적으니 적게 배워오게 됐죠.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많이 읽으니까 더 많은 어휘를 알게 되고 더 많은 어휘를 아니까 또다시 책 읽는 게 즐거워지고 계속 선순환인데 책 읽는 걸 싫어하면 어휘를 더 적게 알게 되고 그러면 이해를 더 적게 하게 되니까 책을 또 덜 읽게 되고 예, 점점 악순환이 되는 그런 효과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책이 많이 읽어줘야 되는 건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책 읽어주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알아봤던 이유가 사실 저의 회피 행동 때문이기도 해요. 책 읽어주는 게 곤욕스럽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연구에서는 책 읽어주는 게 필수라고 나오니까 저의 회피 행동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찾아보고 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어휘들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어휘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와 있어요. 즉, 책을 읽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전혀 쓸 일이 없는 말들도 책을 읽으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곰과 여우의 겨울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거북이의 등껍질이 왜 있는지, 혹은 우리 아이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지하철이랑 우주선, 아니면 토성의 고리에 대한 이야기들. 책이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상황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렇죠? 해줄 생각도 안 나고 그렇죠? 모두 책에 있는 어휘와 멋진 그림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대화 주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3천만 단어의 차이. 여기 보여드리는 그래프는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부모님의 언어 습관이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자, 아이들의 학력 차이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가정의 집에 다 방문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했어요.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 다 기록해가지고 봤더니 결론적으로 고소득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면서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요. 반면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적고 부모님이 쓰는 문장 구조도 명확하지가 않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양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제일 위에 있는 게 고소득 가정이고
초록색 제일 밑에 있는 게 저소득이고 중간이 그냥 중간 가정인데요. 아이들이 맨 밑에 가로축은 아동의 나이예요. 개월수예요. 이제 48개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가 들었던 단어의 수를 이렇게 누적한 수치예요. 그랬더니 3천만 단어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소득 가정과 뭐 저소득 가정 사이에 학력 격차가 발생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제가 지금 제 직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결국 단어 차이를 따라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 그림은요.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수 차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는 아이가 들었던 단어의 수고 이거는 아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수 차이예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500단어를 알고 있고 고소득 가정의 아동은 그 2배를 넘는 1100개의 단어를 알고 있어요. 즉 부모님께 들은 단어 개수도 차이가 나지만 알고 있는 단어도 차이가 나요. 이것이 부모님들의 언어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살고 있는 동네의 도서관 개수, 서점과의 거리 등을 통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는지도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알아듣는 단어 개수 차이가 발생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을까요? 그걸 계속 생각했어요. 결론은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 최대한 언어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요소를 뛰어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집에 있는 책의 개수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서 책을 읽는 습관의 차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직업, 내 남편의 직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책을 열심히 읽는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아이에게. 그러면 비록 내가 그렇게 뭐 소득이 높은 집은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어주면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연구를 발견했어요. 너무 기쁜 발견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단어를 들려주도록 습관을 만드는 것을 권하는데요. 자, 책 읽어주기도 좋고 노래해주기, 질문하기, 계속 말해주는 것이 곧 아이에게는 가르침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책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그게 또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하고 읽어주려고 해도 도망가니까요. 그치요? 그게 현실이죠. 예. 지금 사실 우리 아동들 테라피 처음 시작한 아동들은 그림 카드로 사물을 인식하는 걸 먼저 해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그렇게 그림 카드를 보고 말을 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책으로 넘어가도 그걸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림책을 보면 되게 복잡한 그림책도 있고 배경이 없는 아주 단순한 그림 카드랑 비슷한 그런 그림책도 있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 읽기를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아이를 붙들고 읽어주면 더 싫어하게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의 그림을 보고 포인팅하면서 사물의 이름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집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그냥 하고 끝내셔도 되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녁 시간에 아이가 졸려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도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그때는 오히려 도망 안 가고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주변이 다 어둡고 그러니까. 그리고 촉감책, 팝업북 이렇게 탁 열면은 튀어나오는 책 그리고 이게 뒤집는 플립북 같은 거 뒤집으면 뭐 나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소리 나는 책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이런 다양한 책들로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거는 뭐든지 집의 군데군데 두는 것도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책으로 뭐 도미노도 했고 책으로 집 짓기도 하고 책 밟고 넘어가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좋아하는 게 강아지라면 강아지 그림책도 좋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시리즈 계속 사는 것도 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책은 온율이 반복되는 책도 좋아요.
그래서 말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은율이 반복되는 걸 반복해주면 외우기가 쉽죠. 우리 영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이제 배우면 금방 외우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외워서 말을 하게 되면 크게 강화를 주는 것도 좋지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오디오북, 이제 책 내용이랑 똑같이 CD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주면서 아이가 잠잘 때 들으면서 잠들게 하는 것도 활용을 많이 했어요. 잠들고 나도 CD가 계속 돌아가다가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버릇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디오북을 매일 듣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얘기였으니까 지금은 우리 아이가 나이 들었으니까 영어책 아주 두꺼운 것도 오디오북을 매일매일 들으니까 외우다시피 했어요. 예. 제가 특히나 영어를 잘 억양을 살려서 잘 못 읽어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 오디오북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밑줄까지 긋고 느낌표 하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일반화가 필수. 이거 중요해요. 책에서만 끝내면 안 돼요. 책에서 본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발견을 하시면 그걸 또 말해주고 또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책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봤었지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수예요. 이게 안 되면요. 일상생활에서 써먹지 못하는 그냥 중얼중얼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책에서는 아는데 일상생활에서 모른다 이런 거 있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일반화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책에서 뭐 나비가 나와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런 뭐 대사가 반복되는 대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걸 밖에 나가서 나비를 실제로 보고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자, 이 다음에 아주 유명한 또 우리 어머니들 한 번씩 고려를 해봤던 거 글루틴과 카제인 제한 식단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결론은 자폐 치료에는 효과가 없음입니다. 결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힘 빼지 마시고 자폐 치료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ABA에 올인하시기를 바랄게요. 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실험을 했어요. 예, 근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저도 사실 많이 힘들어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에는 그냥 힘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컨설팅 할 때 어머님들 스트레스에 관한 것도 좀 도와드리긴 해요. 제가 아는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 결과가 있어요. 무표정 실험, 스틸 페이스 익스페리먼트라고 이것도 링크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보시면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아기랑 엄마가 나와요. 유튜브에. 엄마가 아기한테 반응을 해주고 이렇게 웃어주고 하면 아이도 포인팅을 하고 옹알이도 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무표정으로 얼굴을 바꾸고 가만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는 포인팅도 했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엄마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울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엄마를 피해요. 이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링크 드릴게요. 즉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기도 엄마의 표정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는 거. 예, 저는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울증에 걸리거나 하면 반응을 잘 못 해줘요. 그냥 멍하게 앉아있거나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거 아이한테 안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느라고 너무 심취해가지고 아이가 무슨 행동했다고 그 순간 얼굴 완전 얼어가지고 심각한 얼굴하고 계신 경우 많아요. 저도 많이 그랬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정작 내 눈에는 아이의 행동은 보여요. 어머, 쟤 왜 저러지? 쟤 어떡해? 그렇지만 내 표정이 어떤지는 내 얼굴을 제가 모르죠. 그렇죠? 아이들은 정작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예, 내 표정이 어떤지 체크를 한번 해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우울증 관리 잘 하시는 거, 예,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 거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 비율 5대1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그거 틀렸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뭔가를 교정할 때 하는 피드백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지요. 근데 사실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아우 참 잘했어요 뭐 이런 긍정적인 비율.
그렇다면 여기에 어떠한 비율로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5대 1 비율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적용이 되고요. 회사에서 직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쓰이고요. 부부 상담할 때,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만약에 이 비율이 너무 부정적인 비율이 많아지면 그 부부는 이혼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결과도 있어요. 즉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안 해주는 엄마였더라고요. 계속 못한다 못한다 얘기만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나서 많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교정할 때 필요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울증이 있으면 좋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이의 문제 행동이 더 크게 부각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부정적인 말이 나왔으면 내가 긍정적으로 몇 번이나 또 말해줬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이 자폐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요. 부모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아이의 공격성과 도전적인 행동이 감소되고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된다는 결론이 있어요. 예, 아주 좋은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사실 하는 법은 잘 모르는데 명상 앱을 깔았어요. 핸드폰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잠이 잘 안 오거나 할 때 틀어놓으면 잠도 잘 오고 또 한 번씩 심호흡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생각 정리도 하고 아주 좋았어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자폐 진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게 스트레스예요. 예, 게다가 치료까지 다녀야 되고 치료는 또 비싸죠. 거기다가 ABA 공부까지 또 해야 되는데 더불어 아이의 소중한 어린 시절은 지금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들 우울증은 기본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머님들 먼저 셀프 케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아이에게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면 안내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자기에게 마스크를 자기가 먼저 쓰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우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런 이유가 있대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가 떨어졌어. 막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나면 연기가 나면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산소가 떨어진 거 우리가 모르니까 옆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냥 모르다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도 못 도와주고 나도 못 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산소를 마스크를 써야 된대요. 그래야지 옆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우리에게 침투를 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 완전 망가지고 완전 슬럼프 심하게 오고 아이한테 반응 잘 못해주고 얼굴 무표정 되고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나서 뒤늦게 깨닫는 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 전에 그때그때 셀프케어 하시고 명상하시고 햇빛 보고 운동하시고 이런 거 제가 권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연구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아이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아이의 두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수다쟁이 엄마 되기. 아까 그림책을 매개로 해가지고 수다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수다쟁이가 별로 아닌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반응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준다 싶으신 분은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 보면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구나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음악이나 장난감이나 스포츠 같은 거 다양하게 가르치면 좋고요. 놀이 기술이 반드시 테라피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했던 스크린 타임 줄이기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스크린 타임이 언어 발달에도 안 좋기 때문에 화면 보는 시간 줄여야 되고요. 외출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햇빛을 보면서 다양한 감각에 노출되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ABA 여러분 이거 제일 궁금한 내용이죠. 어떻게 ABA를 일주일에 40시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서 다시 하루를 보내고 잠이 들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 내내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어머니 몸에 배이게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밸런스가 중요해요. 엄마 역할, 치료사 역할, 아내 역할, 그리고 직장 있으신 분 직장 생활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다 아이에게 하루 종일 신경을 쓰고 있으려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좀 주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으세요. 예, 어떤 도움이 되었든 생각을 해보시고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으시고 집안일을 하면서 동시에 테라피하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아이가 저기 멀리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고 마음만 불편한 거. 저는 그럴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리 와 해가지고 부엌에 있는 영양제 젤리 하나 주고 엉덩이 툭툭 두드려주고 가서 놀아 하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간식 같은 거 미리 옆에 놔뒀다가 또 이리 와 해서 주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아이들이 꼭 그런 상동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이리와를 하고 이뻐해주고 보내고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어, 외출하면서 테라피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외출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외출해서도 이리와 계속하고 뭐 기다려 하고 또 나가서 아이가 문제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때그때 강화하는 거 많이 했어요. 문제 행동이 나오고 나면 강화를 안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 많이 했었고 아이가 한 군데 갔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힘들어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여러 번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테라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밖에 자주 나다니나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동물원을 간다 치면은 오전에만 짧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테라피하고 또 하루는 오전에 테라피를 하고 오후에 또 다른 데 짧게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테라피 구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테라피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세션이 3시간이라고 하면은 1시간은 집 안에서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은 이리 와 해서 뭐 강화 샘플링하고 또 가서 놀아 해서 자유시간 주고 놀게 하고 다시 이리 와 해서 매칭하고 또 가서 놀아 해서 자유시간 주고 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리 와와 가서 놀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노는 시간 주고요. 또 다른 1시간은 외출해서 놀이기술 가르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외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양말 신기 해야 되죠? 신발 신기 해야 되죠? 보호대, 헬멧 쓰고 뭐 팔꿈치랑 무릎 보호대 끼는 거 스스로 자조기술 가르쳐야 되지요. 문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놀이터까지 가는 거 그것도 다 가르치는 과정이지요. 놀이터 가서도 다양한 놀이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공 주고받기, 공 던지는 거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 공 던지는 거 연습해야 되죠. 놀이터에서 계단 올라가서 내려가는 거 연습하고요. 또 다양한 놀이터에서 노는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뭐 다른 아이들이 오면 안녕하는 거 연습할 수 있지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집에 딱 들어오면 신발 벗기, 양말 벗기, 그 다음에 헬멧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호대 다 집어넣고 정리해두고 손 씻는 거 해야 되죠. 그럼 손 씻는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다 씻고 나서 간식 먹는 프로그램. 그러면 포크를 제대로 잡아서 간식 엄마가 주는 거 골고루 다 먹게 시키는 것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1시간 남는 시간에 또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뭐 강화 샘플링을 해도 되고 또 다른 프로그램 남은 거 할 수 있고 또 노는 거 뭐 블럭 하기 아니면 퍼즐 하기 뭐 이런 것도 다 넣어서 테라피를 그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의 부족한 것을 모두 테라피로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세분화할 수 있고요. 과잉된 행동은 그때그때 줄이는 거. 예, 그걸 생활 속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페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